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일주일 앵커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김호성 PD입니다. 누군가를 대신한다는 것, 어쩌면 지금 국정감사에서 바쁘게 뛰고 있는 국회의원들과 관계기관 분들, 또 그런 소식을 국민께 전하는 언론도 누군가를, 정확히는 바로 국민들을 대신하고 있을 겁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말 속에도 사실 대신이라는 뜻이 읽혀지죠. 한 주간 아침 시사 프로그램 앵커를 대신하면서 느꼈던 무게감 참 컸습니다. 과연 일주일 동안 청취자 여러분의 궁금한 마음과 또 생각을 대신했을까 반성해봅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민의 권력을 대신하는 모든 분들도 과연 국민들을 제대로 대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출발 새아침과 함께합니다. 2018년 10월 10일 금요일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이 아침에 꼭 아셔야 할 뉴스들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강경화 장관이 국감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네. 지금 뭐 오이사 관련해서도 여러 이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군사합의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로 뭔가 일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전말에 네. 좀 공개됐습니까? 예. 오늘 중앙일보 내용이 좀 눈길을 끌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 장관이 이제 10일 국회 국정감사 때 한 발언은 이겁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정상회담 이전 전화통화에서 충분한 브리핑을 못 받은 상황에서 여러 질문이 있었다. 네. 예. 충분한 브리핑을 못 받았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 했는데 네.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9월 13일하고 14일에 남북 군사 실무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때 이제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을 이제 대부분 합의를 했고 그 이후에도 남북 간에 뭐 이견 조율이 좀 이어졌다는 거죠. 네. 특히 이제 그 군사 분계선 일대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놓고 아마 남북 간에 상당한 이제 이견 조율이 이제 이어졌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 주한미군 측에 그 관련 내용을 알린 것은 9월 16일이었다는 겁니다. 네, 직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야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알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좀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좀 당황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강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제 항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처음에는 무슨 영어 욕설 이런 얘기들도 얘기가 나왔죠. 모르겠습니다. 그 진위도 역시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네.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니혼게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때 이 군사분계선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와 관련해서 주로 이 얘기를 많이 했고 네.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이냐라고 화를 냈다라는 거죠. 네네. 네. 지금 이 비행금지구역에는 주한미군 군용기도 지금 예외 없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도 앞으로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뭐 또 다른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관련 직접 부서인 국방부는 해명을 내놨나요? 국방부 쪽에서는 뭐 주한미군 측하고 뭐 한 52차례 정도 협의를 했다. 네. 뭐 유엔사도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해명을 해오긴 했는데. 네. 글쎄요. 이게 실제로 이렇게 깊숙이 협의가 잘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네. 정보를 전달을 했는지 그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지금 MDL의 이 항공 전력은 또 우리가 한미 연합 쪽이 더 우세한 전력인데요. 지금 보수 언론도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도 좀 걱정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바로 검은 목요일이라는 말이 이 검은이라는 표현이 사실 검은 월요일, 검은 금요일 네. 굉장히 이름이 계속 따라붙는데 증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증시 폭락 때는 늘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하고 무역 전쟁 격화에 대한 그 우려도 좀 높아지고 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일단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폭락하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어제 벌어진 거죠. 아시아 증시가 일단 먼저 폭락을 했습니다. 그 상하이 종합지수 5.22%. 일본 니케이 지수 3.98%, 홍콩 항생지수 3.54% 폭락을 했고 유럽 증시는 아시아 증시에 비해서는 좀 폭락
하락세가 좀 덜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영국 증시 지수가 1.94%, 프랑스 증시 지수는 1.92%, 독일 증시 지수는 1.48%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 하락세도 뭐 결코 만만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거고요. 그럼 우리는 어땠냐? 코스피는 4.44%, 코스닥은 5.37%. 그러니까 중국 다음으로 많이 폭락을 네. 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만 하루 만에 65조가 증발을 했습니다. 네. 또 거의 코스닥까지 포함하면 78조 원 정도 하루 만에 좀 날아가 버린 거죠. 네. 이 코스피 시총이 이렇게 급감한 것은 3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사실은 한국 증시는 이미 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금리 격차가 이제 커지면서 외국인 자본이 좀 유출되는 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었는데 여기에 악재가 더해지면서 더 폭락하는 그런 국면을 이제 맞은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타이밍을 놓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비판론이 더 거세질 듯 하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미국 증시가 국채금리 인상으로 하락했다라고 보고 지금 중앙은행인 연준을 계속 맹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날뛰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금리 인상에 좀 제동을 걸어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이제 호황이다 보니 지금 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해지네요, 갑자기. 예, 참 진퇴양난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지금 상황은 빠져나간 외국인의 투자 자금, 돈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은 더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세수를 들여다봤더니 이건 사실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세금 잘 거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대비 무려 23조 7천억 원이나 더 거쳤습니다. 네. 소득세, 법인세가 이제 이 증가를 주도를 한 거고요. 네. 법인세 경우에는 이 기간 동안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조 3천억 원이나 더 증가를 했고 네. 소득세는 7조 7천억 원이나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법인세 증가는 수출 대기업들의 네. 호조세에 따른 겁니다. 네. 대외 경제 여건은 역시 좋다는 거죠. 또 이 소득세 증가는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증가한 것이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네. 자, 정부 수출 대기업은 계속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수시장 종사자들만 불황인 네.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 수입은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은 튼튼한가라는 궁금증도 또 생기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가 네. 12조 원 적자를 네. 지금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늘린 그런 때문인데요. 네. 이게 과연 정답이냐 이런 얘기도 지금 적잖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내년에도 지금 예산을 늘리겠다라고 얘기하고 돈을 있는데 풀겠다라는 의지가 그러니까 있죠. 41조 늘리겠다 그러고 있죠. 네. 그럼 41조라는 돈이 시중에 더 풀리는 겁니다. 네. 자, 돈이 더 풍부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네. 자, 불경기 속에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예. 자, 인플레이션은 고롭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은 죽음이다. 이런 표현들을 누군가 또 경기 쓰기도 상황은 하더라고요. 좋지 않은데 물가는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정 투입을 늘리는 게 답이냐 오히려 줄이고 감세 정책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자,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특수학교 학생 폭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직접 사과를 했네요. 네, 지난 4일에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특수학교에서 사회 복무요원들이 장애 학생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연이어서 10일에는 강서구의 이 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 학생을 폭행해서 경찰이 수사 중인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어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하면서 이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이 합동조사단도 꾸려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 특수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없을까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또 드네요. 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또 부족한 장애 학생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국민들이 곱게 바라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기분 좋은 뉴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탄소년단 요즘 뭐 모든 문화 이슈의 중심에 있는데 네. 타임지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드디어. 네. 그것도 글로벌판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이제 실린 아주 적이 인상적인 있죠? 사진으로 실렸죠. 그때는 아시아판이었습니다. 아, 그때 네. 뭐 글로벌판까지 확장하느냐 마느냐 얘기가 있긴 네네.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방탄소년단은 글로벌판 네. 표지에 실리는 겁니다. 차세대 리더로 이제 선정이 된 거고요. 네. 지금 어떻게 BTS가 세계를 접수했는가라고 하는 이 소개 기사도 온라인판을 통해서 지금 게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벌써 아시아판은 1차 예약분 완판. 이 표지, 예. 이 표지 때문에 이 타임지를 읽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완판입니다. 경쟁적으로 사고 있군요. 예. 2차 물량 벌써 예약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BTS는 영국 밴드 비틀스에 자주 이제 비교가 되거든요. 네.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조차도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영국 BBC가 BTS의 최근 런던 공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1세기 비틀스다. 이야, 최고의 찬사입니다. 네. BTS의 성공 공식 제가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데요. 네. 배울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자신들의 시대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인터뷰들을 종종 하거든요.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사실상 전권을 쥐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위원장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시작을 알리는 일에는 격려, 응원들이 따라야 할 텐데 이 조강특위를 바라보는 시선은 좀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 예결위원장 지내셨죠. 당 사무총장도 역임한 삼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홍문표입니다. 네, 참 당내 사정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까지 최근에 지내셨고 다양하게 알고 계실 텐데 조강특위에 대해서 여러 목소리가 외부에서도 많습니다. 이거 어차피 총선까지 가느냐 이런 우려까지도 있고 좀 걱정의 시선이 많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염려가 안 될 수는 없죠. 저희들이 지난번 지방선거 참패를 했고 또 이제 다가오는 또 여러 가지 정치 또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그 다음 또 대통령 선거, 줄줄이, 얘기되어 있는 그런 그 정치 현황들을 놓고 볼 때, 네. 지금 손을 안 대면, 지금 개혁과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염려가 되는 건 사실인데, 네네. 지금 조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러나 우리가 전통과 역사가 있는 정당으로서, 네네. 몇 가지의 원칙을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면은 어려운 문제도 풀어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기대 반, 우려 반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기대 반, 우려 반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조강특위 사실은 칼자로 이런 비유들이 등장했고요. 또 이 윤여준 장관 같은 경우는 저희 프로에서 그 칼자루도 허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사람에 대한 변화가 큰 책임일 텐데 어떻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개혁과 혁신, 이 변화는 몇 가지 원칙이 없으면은 네네. 시작은 있는데 결과가 아주 좋지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원칙은 국민도 동의해야 되고 당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당사자도 거기에 수긍을 해야 그 개혁과 변화에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당원들이나 본인이 승복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의 혁신과 개혁으로 상처를 입는다면은 네. 그건 당을 위기로 모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몇 가지의 원칙을 이번에 맡으신 분들께서 잘 헤아려 가지고 네. 하나하나 당원과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국민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가 개혁과 혁신을 하겠다. 네. 하면은 저는 상당히 동의를 받으리라고 봐요. 네. 그 원칙 동의에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면은 조금 아프더라도 네. 저는 시대적 상황과 앞으로의 희망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박수를 쳐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아직까지 좀 뭐 윤곽이 더 많이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지금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이게 좀 효과에 대한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강특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물갈이를 하고 인적 쇄신을 해도 어차피 전당대회 치르고 새 대표 체제에 들어서면 이게 좀 의미가 없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당내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나요?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뭐 혁신과 개혁의 조강특위의 그 소위 진행 과정은 네네. 전당대회를 앞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가 도리어 이번에 아주 개혁 혁신 조직 강화 특위를 잘하면은 네. 전당대회는 참으로 보람 있는 단합된 화합된 전당대회로 갈 수 있다. 저는 반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당대회 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당대회를 위해서 지금 조강특위가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렇게 되려면 좀 뭔가 권한과 힘이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실상의 위원장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원책 변호사 이 조강특위 위원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표현들을 했는데 이게 지금 앞서 한번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당의 여론, 당원들의 생각도 국민들의 지지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지려면 좀 권한이 부여돼야 되지 않을까요? 좀 그런 뭐 체계 같은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혁신위원장이 상당한 권한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네네.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구성되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두면은 당내에서 아주 새로운 그런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구성이 됐는데. 거기 최종 책임자는 그 소위 사무총장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또 투쟁대책위원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겠죠. 네네. 이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한 권한을 줘도 이제 걸름장치나 제도적인 것들이 이렇게 순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염려와 우려로서 그냥 뭐 난도질을 하고 뭐 싹 완전히 물갈이를 하고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예. 이 상당한 권한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 당협위원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인선에 대한 권한을 다 갖는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는 당협위원장을 교체하는 소위 새로운 그 정치를 하겠다라는 데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당협위원장 교체가 첫째일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당을 운영하는 그 제도적 개선은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이분들이 결정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여러 또 특위 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인적 쇄신 얘기를 하면서 뭐 홍준표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 이름도 거론됐습니다. 이게 좀 무게감 있는 분들이셔서 민감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람을 거론해서 인적 청산을 한다든지 제도적 개선하는 것은 조금 현실에 맞지 않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도 우리 당에 다 한때 필요했던 분들인데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로 사람을 바꾸고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라는 것이 먼저 천명이 되놓으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스스로 그만두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지금 말씀드린 그 권한을 주어진 권한의 잣대에서 논의가 돼서 그 다음에 인물적인 얘기와 제도 개선 문제가 나와야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칼자루를 잡기도 전에 뭐 누구를 잘라내고 누구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당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더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은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개의 인물이 아니라 뭔가 기준이 서고 나면 그 기준에 맞춰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뭐 그러면서 사실 당내에서는 집단지도 체제 얘기도 나왔고요. 더불어서 홍준표, 김무성 전 대표들이 전대에도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이건 뭐 당내 분위기를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국감 시즌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요게 지금 말씀드리는 상황이 하려면 국감이 끝나서야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요. 그래서 지금은 조심스러운 상황에서 거기까지 얘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국감 끝나는 시기가 되면은 전당대회 얘기 또 지금 말씀하는 염려와 우려 그리고 희망적인 얘기가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지금은 좀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습니다. 예. 뭐 의원님께서는 희망사항이 어떻습니까? 사실 선수가 많을수록 좀 풍족해진다 이런 의미도 있을 텐데요. 저는 뭐 요번 기회에
변화 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음에 한국당이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네네. 어떤 정확한 룰과 잣대를 놓고 네. 거기에 의해서 하나하나 진행을 하면은 네. 저는 정치는 정권 교체고 또 정당은 또 정권을 잡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희생과 희망이 함께 어우러져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네, 희생과 희망이 함께 어우러져야 된다. 예, 참 이 표현이 절묘한데요. 뭐 결국은 좀 이 기존의 뭐랄까요 국민의 평가나 심판을 받았던 분들은 조금 한 걸음 늦춰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이제 그걸 소위 이제 물갈이라고 표현들 하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 물갈이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인위적으로 누구를 찍어내고 뭐고 이렇게 하면은 네. 국민도 동의가 안 되지만 당원들이나 본인이 승복을 안 하면은 네. 더 분란을 하기 때문에 아까 되풀이된 얘기지만 원칙과 기준을 먼저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하면은 뭐 누가 해당되든 저는 시비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자, 이 원칙과 네. 기준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관심이 더 높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범보수 세력이라고 할까요? 뭐 단일대우 이런 표현도 직접 전원책 변호사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과 통합전대 얘기로 불거진 이 보수 통합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견이 참 다양하거든요. 바른미래당 자체도 그렇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번 뭐 대선의 실패도 뭐 근본적인 또 하나의 문제가 뭐 있었습니다만은 야당이 네. 두 갈래, 세 갈래 분열됐었던 데 첫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는 어떤 어려운 고충이 있어도 통합이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정치를 모아가는 또 문재인 정부와 맞설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탄생돼야지 지금처럼 야당이 두 개, 세 개 뭐 갈라져 갖고 네. 정치하는 것은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에 통합을 할 수 있는 전제적인 조각특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통합은 희망하신다. 그러나 이제 참 넘어야 될 숙제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국감 얘기로 좀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 네네. 행안위원회 지금 소속이신데 김부겸 장관과의 네. 자리에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지방 홀대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분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정부로 알려져 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네.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분권을 가장 중요한 문재인 정부인데 실질적으로는 뭐 보육 문제라든지 기타 네. 뭐 노인 문제, 복지 문제를 전부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은 네. 전부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는데 네네. 그 속에 보면은 예산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정부가 대책을 세워주고 지방정부와 논의해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청와대에서 정부에 지시하면은 일방적으로 하면 야중의 결과는 가령 100원이라고 그러면은 네. 60원 정도는 중앙정부가 부담을 하고 네네. 나머지 40원 정도가 결국 지방정부 분담을 하기 때문에 네. 지방의 어려운 여건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생색은 대통령과 중앙정부에서 내고 있고 네네. 그 고통의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의 상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다 보니까 네. 말은 지방정부를 우연다고 그래놓고 실질적인 건 그게 아니다. 그 네. 이야기를 이제 집중적으로 하고 나니까 네네. 지방정부에 있는 시장 군수 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격려 전화가 왔어요. 아, 네. 네, 자기들이 그 애로 좀 할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좀 이러는데. 답답한 데를 두드려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우리 재정 형편이 전부 국가에서 거의 다 한 80% 지금은 8대2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6대4 정도로 소위 세정이나 국세 이런 것들을 좀 비율을 나누자. 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겁니다. 예, 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방이 홀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네.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도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것 가운데서 이 경찰청도 행안위원회 산하 얘기인데 이 국감에서는 좀 과거사들을 다뤘습니다. 이 뭐 백남기 농민 사건도 그렇고요. 또 쌍용차 노조 강제 진압 얘기가 나오면서 이 과거 보수 정권의 과잉 진압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거는 참 안타깝습니다. 백남기 좀 돌아가신 분에게는 네네.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민망하고 네. 좀 죄송한 얘기가 될지 몰라도 여기에 그때 관계됐던 총 경찰의 책임자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면밀한 재판의 결과가 무죄를 받았거든요. 그때 총 책임자였던 네. 구은수 전 서울청장이 그 다음에 용산개발 화재 사건 이 네네. 부분도 경찰 집행 직접 판결이라는 판결문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와서 완전히 다 뒤집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속에는 이 경찰의 이와 같은 진상조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고 하는 분이 있고 경찰 자체가 이제 임명하는 분들이 이렇게 혼재해 있는데 네네. 거기서 9명 중에서 이제 6명은 과거에 잘못됐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경찰에서 추천한 3인은 공권력을 국가를 위해서 또 사회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은 했다 해서 네. 이게 논란이 그 안에서도 찬반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경찰에서 추천한 3분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의 원칙을 주장했고 네. 또 나머지 분들은 이제 반대를 해서 이게 과거 소위 경찰력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낸 걸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왔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제일 염려하고 불안한 것은 지금 이 정부가 한 것이 또 몇 년 후에 가서 네네. 오늘의 현상 같은 상황이 온다면은 네. 그 피해는 국민만 보는 것이고 국가의 기본이 무너지는 상황이 오지 않냐. 네.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파헤치고 뒤집고 원칙을 전부가 지금 현 상황에서 잣대로 들어대면은 이 과거 역사가 온전하게 네. 기록이 되겠습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많이 논란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지금 인권 침해 부분은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다시 한번 있었다면 살펴봐야 되는 건 사실인데 이제 이 안정성이랄까요?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었습니다. 네, 1부 순서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함께 계신 지금 7시 40분을 막 지났습니다. 광고 듣고 재벌개혁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한국 사회 또 한국 정치를 말할 때 진보 보수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개혁, 반개혁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종종 합니다. 개혁이 되지 않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바로 재벌 대기업입니다. SBS 보도를 통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삼성의 차명 부동산 의혹, 또 재벌의 집중과 사익 편취를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이걸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지배와 이익 구조가 재벌 일가에 집중되는 현실은 우리 경제에도 사실 도움이 안 되고요. 대기업 스스로에게도 독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는 걸까요?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맡고 계시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차명이라는 말이 꼭 자동으로 붙듯이 삼성에 관련된 이슈가 또 터졌는데 이 에버랜드 주변 토지거래 의혹에서 차명 부동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또 오너 일가에 대한 얘기가 언급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SBS가 특종으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이병철 회장이 보유하고 있었던 에버랜드 부근의 토지를 네. 측근들에게 차명으로 사실상 주고요. 네네. 그것을 측근들이 회사를 만든 다음에 에버랜드의 헐값으로 다시 파는 그런 거래 과정들을 거친 거죠. 결국은 이병철 회장에서 이건희 회장,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증여 내지 상속이 이루어질 때 내야 되는 네네. 증여세 상속세를 2번 건너뛰고 네. 일부 거래세만 가지고서 막대한 토지를 에버랜드의 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에게 사실상 물려주는 차명 거래 형태를 띄었다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이건희 회장이 98년에 실명 결환하면서 네네. 다시 에버랜드 헐값으로 그때 팔았죠. 주당 네. 9,000원. 삼성 자동차 사건이 있었을 때 주당 70만 원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사실 9,000원에 에버랜드 헐값이 넘겼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으로 2대에 걸쳐서 상속 증여세를 건너뛰는 그런 불법과 편법을 동원한 세습
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같은 유형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 조직적으로 매각되고 있거나 공시지가 수준이나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일반적인 국민들도 정상적이진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혹이 제기되는 건데 이게 지금 단순히 땅의 문제라든지 증여만이 아니라 삼성오너 일가의 재산 지분과도 관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이제 에버랜드라는 회사 자체가 삼성 현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세습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회사고요. 네. 아시다시피 삼성 특검까지 불러왔던 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에 매각을 했죠. 그래서 아주 적은 돈을 가지고 그 당시 이재용 남매가 합쳐서 100억 조금 안 되는 돈으로 거의 65% 이상, 66% 이상 지분을 확보하는 대주주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에버랜드를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법적 편법을 동원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차명 거래를 통해서 삼성명 생명 주식이라든지 토지를 에버랜드에게 기속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상장시키기, 그 M&A 통해서.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 60억 아버지에게 물려받고 증여산 12억 내고 48억으로 시작해서 이런 모든 불법 편법 과정을 거쳐서 지금 재산이 한 10조가 됩니다. 네. 워런 버핏이 부러워할 정도의 수익률을 올렸죠. 수익률이라고까지 표현해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치인들은 상속 증여세 정당하게 지금이라도 부과해라 이런 요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나라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말 문재인 정부가 촛불 시민혁명의 정신을 받들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은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가장 힘있고 가장 우리 사회에 영향력이 큰 삼성재벌에 대해서는 작아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바로 하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나라 바라잡기, 촛불 시민혁명 정신을 받든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관련해서 사실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었고요. 또 오랫동안 사회적인 목소리로 공감대를 가져왔던 게 바로 재벌 개혁입니다. 이 공정하지 않았던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있어서 왜곡이 많았던 성장이었기 때문에 바로잡자라는 얘기인데 공정위가 사실 그 주무부처고요. 지금 관련 법을 전부 개정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공청회 때부터 교수님께서 쓴소리를 많이 하셨어요. 개정된 게 전혀 없는 개정안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사실 이번 공영거래법 전부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재벌개혁이 없다. 재벌개혁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삼성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고 있음에도 사회적 법적 제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경제 권력이 된 삼성 재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벌개혁의 핵심이 바로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은 공정거래위원장도 여러 번 언급하셨던 상황인데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득권 갖고 있는 재벌들을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입법이고요. 두 번째는 사익 편취죠. 경제력 집중을 남용할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사익 편취. 지금처럼 증여세 상속세를 다 회피하는 식의 차명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 일감 몰아주기, 또 계열사 M&A를 통해서 총수일가가 사익 편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익 편취인데 사익 편취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도 역시 없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재벌 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정부 개정안은 전혀 내용이 없고 오히려 이것을 한다는 말은 재벌개혁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가 꼭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총론적으로 재벌개혁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냐라는 문제제기까지 하셨는데 조금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재벌이 지주회사를 전환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도 그런데 자회사, 손자회사 지분율 개정과 관련해서 지금 이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청도 반대하고 있고요. 뭐 비용이 부담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기존 지수회사는 쏙 빼고 새로운 것만 얘기하면 이게 무슨 개혁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이거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데요. 지주회사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했을 때 규제를 보면은 출자 단계를 2단계로 규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분율 규정이 있습니다. 지주회사가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소유할 때 일정한 특정한 40% 50% 지분율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두 가지 지분율 규제와 출자 단계 규제가 그동안에 다 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나 문어발식 확장이 더 확대가 됐었고요. 이것을 이제 바로 잡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재벌들 출자 단계가 늘어난 거라든지 지분율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고 신규로 지주
인수회사로 들어오는 대규모 기업 집단에 대해서 적용하겠다는 거죠. 네. 비해칭 규제라서 위헌 요소도 좀 있다고 보이고요. 더더구나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력 집중 완화를 위해서 출제 단계 규제는 전혀 언급이 없고요. 네. 그리고 기존 재벌에 대해서는 지분율 규제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경기력 집중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느낀다면 이런 네. 개정안은 이해할 수 없는 개정안이라는 것이죠. 예. 자, 재벌이라는 말 자체도 그런 의미일 텐데요. 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회사 소유권 지분율이 집중되어 있어서 굉장히 비민주적인 형태고요. 또 문제들이 많이 난다라는 건데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쉽게 설명해 보자면 기존에 있었던 재벌 개혁의 의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다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얘기들 나올 때 사회적 의제로서 좀 경제 상황에 대한 논의들이 배경으로 많이 다뤄집니다. 지금 소득 주도 성장의 한 축으로 혁신 성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기업들 옥죄면 경제가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들이 지금 부담을 받고 있으니까 사실 또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규제라는 것이 바람직한 규제가 있고 또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규제를 없애는 거는 해야 될 일인데 네. 바람직한 규제를 없애는 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죠. 예를 들어서 공정경제 문재인 정부가 한 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정 경쟁이 되려면 공정 경제가 되려면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있어야 되죠. 근데 재벌 대기업이 지금 일감 몰아주기, 과도한 수직 기여라, 그리고 하청에 대해서 단가 오려치기 이런 상황에서는 공정한 경쟁 또는 공정 경제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네. 그 공정 경쟁이 일어나야지 많은 사고의 기회가 있고 또 약자의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제도들이 들어가야만 촉진이 일어나고 네. 그래서 좋은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벌 대기업만 바라보고 일자리 늘리기 바라본 게 실패했다는 것은 이미 10년 이상 입증된 일이고요. 네. 이것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를 자꾸 볼모로 해서 그런 식의 프로파간다 또는 공포를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 굉장히 구태의연하고 지금도 이런 공포 마케팅이 통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사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자, 이 공포 마케팅으로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습니다. 앞서도 대표 선수 한 명만 있는 스포츠가 그 사회의 정확한 스포츠일 수 있느냐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좀 국가대표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삼성이 선전하고 있다, 세계에 앞서고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다양성이라든지 말씀하신 집중력의 완화를 통한 또 다른 기회 이런 얘기들은 나올 수가 없는 좀 분위기도 있다, 여론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같이 바꿔야 나가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국가대표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우리 지금 잘하는 종목 양궁이라든지 네네. 또는 그 쇼트트랙 생각을 해보시면은 대표 선발을 예를 들어서 네. 한 명을 했는데 잘했어요. 그러면은 이 선수만 계속해서 대표로 내보내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은 경기력 향상을 오히려 막고 이 친구만 자꾸 지원하는 식으로 하는 정책을 우리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대표 선수 되는 것 자체에 엄청난 경쟁을 통해서 네. 가장 잘하는 선수가 항상 대표가 되는 시스템을 그렇죠. 만드는 방식이 있죠. 우리 양궁이나 쇼트트랙이 한 것은 자체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대표 선수가 나오게 하는 방식이었고요. 네. 지금 삼성전자 잘하고 있고 이러면서 국가대표 키워서 막 양성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그런 경쟁 시스템 없이 한 명 잘하면 끝까지 그 선수만 데리고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는데 네. 그런 시스템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게 지금 우리 제조업이라든지 경제에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한국 경제의 앞날은 참 어둡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회가 원칙과 복잡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이유, 그 복잡한 제도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제도가 지향하는 바가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은 지속 가능성과 발전 때문일 텐데요.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였습니다. 자,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고요. 3부에서는 또 금요일에 명코너죠. 토론의 제왕 이어집니다. 여야 현직 의원들 모셔서 다양한 국감 이야기뿐만 아니라 정치 현안들 아주 쉽고 또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